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에서 지내시는 김옥희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며 치열한 인생을 걸어온 여성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느낀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와 동시에 뼛속까지 시린 아픔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때론 살을 떼어내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한 아들과의 인연까지 끊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저희 작은 아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제 남편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은 저를 한동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도 어질고 속 깊은 사람이었기에 그의 부재는 마치 커다란 구멍이 제 인생에 생긴 것과 같았어요. 연애 결혼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 저희는 서로를 사랑하며 결혼까지 이어졌기에 그 인연이 끊긴 것은 견디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삶의 닻이 되어 주었죠. 남편을 잃은 그날부터 저는 이 두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는 일은 마치 폭풍 속에서 돛을 잃은 배를 몰고 항해하는 것과 같았죠. 때로는 세상이 저를 짓누르듯이 비참한 순간도 많았고 그 세월은 참으로 고되었지만 두 아들 덕분에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은 제게 커다란 힘이 되어 주었어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얌전하고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아이였죠. 마치 언제나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시계처럼 첫째는 큰 말썽을 피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제 옆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며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집에서 책을 읽거나 저를 도우며 시간을 보내는 아이였어요. 첫째를 키우는 건 마치 순풍에 돛담배를 탄 것처럼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항상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였어요. 마치 쏘아 올린 화살처럼 밖으로만 나가고 싶어 했고 한 번 나가면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거나 더 나이가 들어서는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일이 많았죠. 둘째를 찾으러 첫째와 함께 나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는 아예 관심 밖이었고 학교에 가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둘째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두고 싶어. 자퇴할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자퇴를 하려는 거니? 학교도 잘 다니고 있잖아. 라고 물었지만 둘째는 단호했어요. 공부는 나랑 맞지 않아 학교에 다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첫째처럼 얌전하게 지내주길 바랐지만 둘째는 언제나 자기만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극구 반대했지만 결국 점점 더 방황하는 아이를 보며 자퇴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고 저는 둘째를 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치 뽑아낸 나무 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듯 둘째와의 관계도 그렇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부터 둘째는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고를 치기 일쑤였고 걸핏하면 경찰서에 불려갔어요. 그때마다 저는 경찰서로 가서 둘째를 데리고 오는 일이 다반사였죠.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지만 둘째는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첫째 아들은 대학에 진학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승진을 거듭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현명한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첫째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든든했고 배가 부를 정도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 결혼에서부터 실패의 조짐이 보였어요. 제가 그렇게 말렸지만 둘째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결국 첫 결혼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둘은 서로의 다툼 끝에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까지 지불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렇게 첫 번째 결혼이 끝난 후 3년이 지나 둘째는 두 번째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여자를 만났고 그나마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결혼을 허락했어요. 하지만 그때 이 결혼의 실체를 알았더라면 저는 이 결혼마저도 막았을 겁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는 다시 백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둘째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죠. 엄마, 나 사업할 거야. 아는 형님이 술집을 차렸는데 그게 정말 잘 되고 있어. 형님이 다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 나한테 그 술집을 인수하라고 했어. 이거 인수만 하면 대박 날 거야. 그러니까 돈 좀 도와줘요. 이번엔 진짜로 정신 차리고 해볼 거예요. 평소에 백수로 지내던 둘째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니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첫째였습니다. 둘째를 늘 아끼던 첫째는 동생이 무언가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고는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일은 엄마 말고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제 결혼도 했으니 정신 차리고 네 인생 책임지면서 살아라. 이제야 네가 뭔가 해보겠다니까 형이 기분이 좋다. 첫째의 말에 둘째는 고마워하며 답했습니다. 역시 형이야. 형수도 있는데 내가 형한테 부탁하는 게 미안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도와준다니 진짜 형밖에 없네. 형, 내가 꼭 갚을게. 첫째는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전혀 없는 듯 했어요. 오히려 둘째에게 이렇게 말했죠. 야, 뭐든지 처음부터 잘 되는 법은 없어. 네가 직접 부딪혀보면서 경험을 쌓아야 네 인생도 배우고 마누라 인생도 책임질 수 있는 법이야. 내가 주는 돈이 그런 경험을 위한 거니까 이번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때 저는 두 아들이 이렇게 서로 도우며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내 자식들이 사이좋게 자라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인수한 술집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죠. 왜냐하면 둘째가 가게 운영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게는 직원들에게만 맡겨두고 본인은 예전처럼 밖으로 나돌며 백수로 살던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운영을 했으니 가게가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과 둘째 며느리를 불러 훈계를 해도 그들은 도무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차렸으면 메뉴 개발도 하고 가게에 직접 나가서 살펴보기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둘째는 한숨을 내쉬며 엄마, 내 가게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가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잔소리할 거면 부르지도 마세요. 라고 했죠. 그의 태도는 늘 이렇게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한 번씩 가게 나가보긴 해요. 제가 일이 바빠서 자주 못 가긴 하지만 이 사람 따라서 가끔 가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신경 끄세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끔 찾아와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평판이 아주 엉망이라고 했거든요. 위생 상태부터 가게 관리까지 모든 게 문제가 많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하자
둘째 부부는 듣기조차 싫어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고,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결국 둘째가 운영하던 가게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가게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가게가 잘 될 리가 없었죠. 결국 사업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터진 후 저는 참다 못해 둘째에게 말했습니다. 네 형이 도와준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어떻게 그 돈을 이렇게 말아먹을 수가 있니?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도대체 언제? 하지만 둘째는 화를 내며 나라고 그 돈 말아먹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해요. 정말 짜증나요. 엄마한테는 당분간 안 올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몇 달 동안 집에 찾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던 몇 달 후 둘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번엔 의류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그나마 이번에는 사업 계획서까지 들고 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안에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꽤 잘 짜여 있었어요. 옷을 어떻게 가져올지, 홍보는 어떻게 할지, 운영 계획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대기업에서 일하면서도 동생의 사업 계획을 보고 감탄을 하더군요. 형이 어떻게 이렇게 탄탄하게 계획을 세웠냐며 이야기했어요. 난 마누라 회원 중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업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했지. 그 형과 형 동생처럼 지내며 배운 거야. 이 사업 정말 될 것 같아요. 거래처들도 많이 잡아놨고 자금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엄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엔 정말 믿어주세요.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네가 지난번에도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형이 준 돈으로 가게 말아먹은 거 기억 안 나니? 라고 하자 둘째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진짜예요.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사업 계획서도 썼잖아요. 형도 잘 썼다고 했어요. 둘째의 눈빛과 말투는 진지했어요. 사업 계획서를 보니 대충 쓴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고민 끝에 딱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속 깊이 믿었지는 않았지만 둘째가 이번엔 정말로 정신 차려서 잘 살기를 바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아끼고 모은 돈 7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돈은 제가 아이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벌어 모은 돈이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힘든 시기를 겪던 저를 보며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결혼할 때도 그 돈은 손대지 않고 남겨두었죠. 그 돈은 그만큼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그 귀한 돈을 작은 아들에게 내주기로 한 것이었죠. 그 돈이 제게는 피 같은 재산이었기에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빌려줬습니다. 이번엔 제발 작은 아들이 제대로 되길 바라며 말이죠. 하지만 그 바람은 철저히 배신당하고 말았습니다. 둘째가 돈을 받자마자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큰아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저 역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저는 이번에도 당했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믿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 5개월이 지난 후 드디어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린 빈털털이었죠. 너무나 괘씸해서 다그쳤더니 그제야 실토하더군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고 사업 계획서조차 누군가의 것을 훔쳐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였어요. 빌려간 돈은 엉뚱한 곳에 투자해 모두 잃었고 그로 인해 좌절한 둘째는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둘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모자라 소중한 돈을 날려버리고
더 큰 망나니가 되어 나타난 모습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아이에게 기대할 것도 없고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에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로서의 역할을 더는 이어갈 자신도 의지도 없어졌죠. 그래서 결국 둘째와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얼굴 보고 싶지도 않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애다. 앞으로 다시 나를 찾아오지 마라. 너희 둘 다 다시는 나를 볼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한 후 저는 둘째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완전히 인연을 끊으며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1년 5개월이 넘었죠. 가끔씩 그들이 생각났지만 미운 마음이 더 커서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갑자기 둘째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그동안 저희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저희도 그동안 많은 걸 깨달았어요. 돈 없이 힘들게 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어머님과 아주버님이 그동안 저희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를 이제야 알겠어요. 저희가 그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열심히 살고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곧 생신이시잖아요. 이번 생신은 꼭 챙겨드리고 싶은데 저희 찾아뵐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화가 많이 나 있었지만 그래도 자식이란 생각에 전화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그래. 너희가 여전히 너무 밉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생일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더 나을 정도야. 그러자 며느리는 다시 한 번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로 정신 차렸어요. 남편도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 죄송해서 용기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연락드린 거예요. 이번 생신 때 찾아뵙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싶어요. 저희를 한 번만 더 받아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정신 차린 거냐? 이제 너희를 믿어도 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네, 어머님, 정말로 정신 차렸어요. 이번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주세요. 라고 절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한 번 더 속는 셈치고 그들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에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우리 집까지 1시간 40분 거리인데 얼마나 일찍 출발했는지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도착했더군요. 그리고는 마치 시장 전체를 옮겨온 것처럼 이것저것 잔뜩 챙겨왔습니다. 제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정말로 정성껏 차린 진수성찬을 준비해 주었어요. 작은 아들은 예전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했었는데 어느 날 멀쩡한 모습으로 집에 찾아와서는 제게 한 걸음에 달려와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진짜 철이 없었어. 결혼하고 나서도 망나니처럼 살아서 엄마한테 큰 짐만 됐을 거야. 사실 형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서 자격지심 때문에 더 엇나갔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작은 아들이 이어 말했습니다. 형도 없고 엄마도 없이 살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는지 깨달았어. 그걸 모르고 살아온 내가 너무 한심했고 이제는 진짜로 엄마한테 잘할 거야. 앞으로 효도하면서 살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고통과 슬픔이 서서히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그래. 이제라도 알면 됐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어. 앞으로는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해, 알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이제 정말로 사람답게 살 거야. 엄마, 지켜봐. 그렇게 말한 뒤에도 작은 아들은 끊임없이 저에게 다가와 이제 걱정 마세요. 저 정말로 정신 차렸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아이가 단단히 결심한 듯 보였고, 멀리 살던 작은 아들은 저와 좀 더 함께 있고 싶다며 아예 캐리어에 짐을 싸들고 와서 며칠을 묵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 며칠이 한 달이 되었죠. 그 한 달 동안 작은 아들 부부는 저희 집에서 지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많이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과거에 여러 번 실망을 줬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귀한 물건들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고 아들 부부가 제 물건에 쉽게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약이라도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변화가 눈에 보였어요. 작은 아들은 집에 머무는 동안 막노동을 하며 생활비를 보태려 했고, 하루 일당을 저에게 주며 저를 돕고 싶다고 했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또한 둘째 며느리도 저희 텃밭에서 자주 함께 일했어요. 텃밭은 생각보다 넓어서 혼자 가꾸기 쉽지 않았는데 매번 따라 나와서 저를 도와주더군요. 게다가 집안일도 도맡아 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도 깨끗하게 했어요. 예전에는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제법 어려운 요리도 척척 해내며 살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이전과는 너무도 달랐기에 저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죠. 예전엔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아들 부부의 변화에 어느새 저도 그들에게 마음을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된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관리도 며느리와 함께 했습니다. 물론 건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창하게 수십억짜리 빌딩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사는 곳은 시골이라 그 2층짜리 건물의 가치도 2억에서 3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게다가 이 건물도 제가 산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제 노후를 위해 최근에 마련해 준 것이었기에 저는 더더욱 신경을 쓰며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라고 해봤자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대부분의 일은 외주업체에 맡기고 저는 건물주로서 가끔 청소를 하거나 임대 가게들을 둘러보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 간단한 일조차 며느리가 자주 도와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특히 건물 청소는 제가 꽤나 신경을 쓰는 부분이었어요.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직접 청소도 했는데 며느리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어요. 특히 화장실 같은 곳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에겐 꺼려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두 손 두 발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화장실 청소를 하더군요. 정말 고맙고 감동스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을 청소하러 갔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세상에! 어머님, 여기 누가 오바이트를 해놨어요. 아우, 더러워. 아니, 술을 마시려면 곱게 마시지. 왜 남의 건물에서 이러는 거죠?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아유, 그러게 말이다. 내가 치워야지. 누가 치우겠어. 그러자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말렸어요.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치울게요. 지저분한 걸 왜 어머님이 만지세요? 제가 고무장갑 끼고 금방 처리할게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며느리는 고무장갑을 끼고 나서서 그 더러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얘가 이렇게 심성이 고와졌구나. 이제는 철이 들었구나 하고 새삼 느꼈어요.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와 더 많은 일상을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저처럼 나이 든 사람에게는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매번 은행까지 직접 가곤 했는데 며느리가
그런 저를 몇 번 도와주다가 아예 핸드폰으로 은행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무릎이 안 좋아져서 한 번 나가려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저를 보고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나서준 것이었죠. 며느리는 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체하는 방법, 잔액 확인, 입출금, 내역 조회 등을 천천히 가르쳐 주며 함께 여러 가지를 처리했어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몰랐지만 며느리 덕분에 저는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텃밭에서 며느리와 함께 채소를 따와서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던 날이었죠. 작은 아들은 그날도 막노동을 마치고 들어오더니 일이 많아서 돈을 좀 더 받았다며 기분 좋게 삼겹살을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와 저는 얼른 텃밭에 나가 채소를 잔뜩 뜯어와서 상을 차렸죠. 저는 아들 부부가 이렇게 소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마치 잔잔한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할 뻔했어요. 한참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게 음료수를 건네며 말했죠. 어머님, 목마르시죠? 고기 먹을 때는 음료수도 같이 마셔야 느끼한 걸 잡아줘서 더 맛있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음료수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평소에 음료수 같은 걸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처음에 며느리가 건네준 음료수를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난 음료수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너희나 마셔라. 난 괜찮다.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음료수는 달아서 못 드시잖아요. 이건 그냥 탄산수라서 하나도 안 달아요. 대신 느끼한 건 확실하게 잡아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삼겹살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드시려고요? 기름기 잡는 셈 치고 드세요. 며느리가 계속 권하니 결국에는 음료수를 마시게 됐습니다. 달지 않은 음료수라 괜찮겠지 싶었죠. 그런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음료수를 마신 후 몇 번 더 밥을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좀 일찍 자는 편이긴 하지만 그날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얘들아, 나 너무 졸리다. 나는 좀 들어가서 자야 할 것 같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네. 미안한데 나머진 너희가 알아서 치우고 자라. 난 들어가서 먼저 잘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면서 눈꺼풀이 감기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들어가서 바로 잠을 청했죠. 눕자마자 깊이 잠들었던 것 같은데 얼마 안 돼서 희미하게 제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지더군요. 여보, 엄마 지금 진짜로 자는 것 같지? 아주 깊이 잠든 것 같지? 확실히 잠든 것 같아. 진짜 재우는 게 어렵다. 노인네가 잠귀가 밝아서 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들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이미 잠은 다 달아났지만 저는 자는 척을 하며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자, 이제 시작하자라는 말과 함께 부스럭거리며 뭔가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려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실눈을 떠서 봤더니 그들이 하는 짓은 다름 아닌 제 가방을 뒤지는 일이었습니다. 가방을 한참 뒤지던 그들은 결국 원하는 걸 찾은 듯 했습니다. 그걸 들고 어디론가 나가더니 차에 타고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따라 나섰고 마침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아들 부부의 차를 쫓아갔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은행이었어요. 은행에서 내린 아들 부부는 한참 동안 무언가를 기계에서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카드로
이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핸드폰으로 이체 알림이 뜨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저는 그들이 제 카드를 이용해 돈을 빼내려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 통장의 체크카드는 1회 이체 한도가 600만 원, 하루 최대 한도가 3천만 원이었는데, 아들 부부는 그 최대 한도인 3천만 원을 모두 이체하려는 것이었어요. 이 순간 마치 등 뒤에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뢰했던 가족이 저를 배신하려 하고 있다는 현실의 경악을 금할 수 없었죠. 제 지갑에는 여러 은행의 체크카드가 있었는데 아들 부부가 각 은행에 가서 그 카드들을 모두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랄 뻔했어요. 통장에 1,000만 원대 금액이 찍히는 걸 보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어떻게 며느리가 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았을까 하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 결국 며느리를 추궁했는데 그 답을 듣고는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까 전에 저를 위해 며느리가 제 휴대폰으로 이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했었죠. 사실 그때 아들과 며느리는 제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며느리의 통장으로 이체를 시도하려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꿔놨던 겁니다. 그 덕에 그들의 계획은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죠. 휴대폰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몰랐던 아들 부부는 그 다음 단계로 저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이고 직접 은행 ATM에서 이체하려고 계획을 바꾼 거였습니다. 그럼 체크카드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며느리가 이전에 저와 함께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볼 때 뒤에서 딴짓하는 척하며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몰래 보고 기억해 두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제가 사용하는 모든 은행의 비밀번호가 같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됐다면 대형 참사가 벌어질 뻔했죠. 아들은 가족 간의 범죄는 처벌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저에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해 곧바로 달려가서 현장을 덮치기로 결심했죠. 야, 이놈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희 미쳤어? 내가 자고 있는 줄 알았지? 엄마 어떻게 벌써 일어나셨어? 그러자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대꾸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정말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날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너희가 사람 맞아? 이러려고 한 달 내내 그렇게 잘하는 척한 거야? 나는 너희가 변한 줄 알고 얼마나 마음 놓았는데. 저는 화가 나서 노발대발하며 아들과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이미 이체된 돈을 확인해 보니 제 돈 1,800만 원이 며느리의 통장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어요. 이놈들아. 내 돈 당장 가져와. 어디 감히 손을 대. 이게 다 뭐야? 아들 부부는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이건 오해예요. 저희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죠. 오해는 무슨 오해? 너희가 나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이따위 짓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더는 들을 것도 없어. 당장 내 돈 돌려놔. 작은 아들 부부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댔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얼굴로 이체를 하려다가 저에게 들통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돈 돌려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전부 다 신고해버릴 테니 그렇게 알아.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어머니, 알겠어요. 당장 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이체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는 서둘러 제 돈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경찰서로 가겠다는 저의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돈을 돌려주더군요. 저는 작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느낀 배신감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시한 채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작은 아들 부부는 그제서야 자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깨달았는지 저를 뒤따라왔어요. 집까지 따라온 작은 아들은 갑자기 억울함에 차서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형처럼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근데 내 사업이 안 풀리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형처럼 엄마한테 용돈도 주고 건물도 사드리면서 떵떵거리게 해드리고 싶었어. 지금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 근데 엄마가 나한테 믿음도 안 주고 연 끊자고 하니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자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돈 안 주고 연을 끊자고 하니까 억울해서 범죄를 저질렀어? 그게 네가 할 소리냐? 네가 사람 새끼야? 짐승만도 못하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해? 네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았으면 내가 이랬겠어. 매번 사업한다고 벌려놓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술에 빠져 알코올 중독자처럼 살아가는 네가 뭐라고 내가 너한테 기대를 해. 저는 배신감과 실망감에 가득 차서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더 어이없는 건 며느리가 나서서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군요. 어머님,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어머님은 우리한테 돈 줄 생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번 기회에 딱 잘라 말할게요. 저희한테 마지막으로 5천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더는 돈 달라고 안 할게요. 그리고 정말 잘 살아서 어머니한테도 보여드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동안 당했던 억울한 일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헛소리를 하는 며느리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너 미쳤니? 언제 정신 차릴래? 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 때리셨어요? 나 신고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신고해라. 그래, 당장 신고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내가 네 손을 붙잡고 직접 눌러줄게. 어디 신고 한번 해봐. 나도 네 만행을 다 까발릴 테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널 왜 때렸는지 다 말할 거야.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자 그제야 며느리는 꼬리를 내리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저희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한 번 먹었다고 어머님이 크게 잘못 드신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도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실망과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이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여전히 제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마치 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넘기려는 그 태도에 그동안 쌓였던 배신감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정말이지 며느리의 뻔뻔함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했습니다.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야, 너 정신 좀 차려. 남편이 저 모양이면 너라도 정신을 차렸어야지. 아니지. 너희들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겠지. 더는 볼 필요도 없어. 나는 이제 너희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으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나가. 이제 내 아들은 하나뿐이야.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작은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이제 진짜 나 안 보고 살 거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난 너 같은 아들 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야. 내 인생에 다시는 어둠을 들이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 그렇게 저는 작은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뒤로 아들 부부는 수십 통의 전화를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그렇게 저는 그들과 인연을 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는 또 다른 큰 산이 남아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집으로 카드 명세서가 도착했어요. 명세서를 열어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명세서에는 각종 가전제품들이 잔뜩 구매되어 있었고 그 총액이 무려 1,800만 원에 달했어요.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함께 저지른 짓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며느리 혼자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아마도 이 물건들을 다 사서 중고 시장에 팔아 현금화했을 가능성이 컸죠. 현금화를 했든 안 했든 제 돈을 훔쳐 사용한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고 저는 또다시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카드는 제가 건물주로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였기에 한도가 컸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용 내역이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도록 설정해 두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미리 차단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카드가 그렇게 많이 사용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평소에 신용카드를 자주 쓰지 않아서 지갑에 잘 보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어느새 훔쳐가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명세서의 내역을 확인하면서 날짜를 살펴보니 며느리가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놀다 들어오겠다고 말한 그날 그 많은 물건들을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제 가방에 카드를 몰래 넣어 놓았던 모양입니다. 그 일이 들키지 않자 이번에는 남편인 작은아들까지 꼬드겨 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아예 제 은행 체크카드들을 들고 가서 그 짓을 벌인 것이었죠. 다행히도 은행 체크카드 알림은 제 휴대폰으로 바로 왔기에 그들이 계획했던 만큼 완벽히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알림 덕분에 저는 그들의 만행을 바로 알아챘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는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나를 이렇게 철저히 배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들의 의도를 알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신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날 저는 결심했죠. 더 이상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 명세서를 보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를 고발한 것이었지만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범행이 며느리 혼자 저지른 짓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경찰이 확보한 가전제품 매장의 CCTV를 보니 명세서에 찍힌 날짜와 시간에 며느리가 가전제품을 결제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범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죠. 경찰서에서 본 마지막 며느리의 모습은 더 이상 답이 없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정말 이 아이와의 인연은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태도가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비웃으며 말했죠. 꼴랑 그것 좀 썼다고 건물도 있는 양반이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웠어요? 진짜 당신 같은 쫌팽이를 엄마로 둔 아들놈이 불쌍하다. 불쌍해. 며느리는 끝까지 오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고 나하고 끝까지 가자고 하는 거지? 나도 합의해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자고 하면 무서워할 줄 알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느른 몸 이끌고 경찰서 들락날락하세요. 난 잃을 것 더 이상 없으니깐. 저는 단호하게 합의해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합의 없이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걸 깨닫고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에게는 이미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 이대로 못 가요. 제가 쓴 돈 그대로 다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빌며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 필요 없어. 끝까지 가보자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너 같은 건 제대로 혼나야 해. 그때 작은 아들도 함께 있었는데 아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전혀 몰랐던 듯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작은 아들은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나쁜 놈이지만 이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질렀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친아들인 저도 이러는데 티도 안 섞인 며느리는 더 그럴 수 있겠죠. 엄마,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겁니다. 이번 일로 다 끝내고 이혼할 테니까 이 돈 받으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 앞으로 갚아가며 살게요. 작은 아들은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간청하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처벌받으면 엄마도 마음 편치 않으실 거잖아요. 엄마는 그렇게 모질지 못한 분인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엄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는 제가 엄마에게 갚으면서 살게요. 더는 믿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래도 이 돈 받고 카드값 정리하시고 이 사람과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사세요. 작은 아들의 말 속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들이 결국 이렇게 참담한 결말을 불러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후회하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자 솔직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일이 이렇게까지 흘렀어도 자신의 아내가 저에게 그런 짓을 저지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아들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듣다 보니 아들의 말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았고 저는 더는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제 마음에 짐으로 남는 것도 싫었고요. 그래서 결국 용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가져온 돈으로 카드값을 모두 막았고 그 후로는 아예 그들과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그 사건 이후로 정말로 바로 이혼을 해버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살던 아들이었는데 이혼 후 지방으로 내려와 저희 집 근처에서 지내고 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둘째 아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보기도 싫어서 집에 와도 화를 내며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들도 집에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가끔 저희 집 앞에 삼겹살이나 고기 또는 보약 같은 걸 놓고 가곤 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졌고 밤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왜 우리 작은 아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죠.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저에게 기쁨을 주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또 내쫓으려 하자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 얼굴 보기가 아직 힘들지?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못나서 엄마를 또 힘들게 했어요. 근데 나도 정말 힘들었어요. 형과 너무 다른 내가 비교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큰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돈을 챙겨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알았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겠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내 얼굴 먼저 보고 싶다고 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들은 제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 말만 남기고
뒤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고 매번 선물만 놓고 몰래 사라지곤 했습니다. 지금도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제 집에서 머무르며 막노동을 하며 지내는 듯 했습니다. 이건 큰아들이 저에게 알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과 연을 끊었지만 큰아들은 그래도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기에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도 보내준다며 동생이 굶지 말라고 30만 원씩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 이야기를 듣고 미운 마음에 하지 말라고 했지만 큰아들은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제지했어요. 그래서 그냥 두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동안 저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던 1년 5개월 동안 빚더미에 올라 있었고 막노동으로 버는 돈은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쓰였기에 생활비는 거의 없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큰아들이 용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작은 아들을 볼 생각이 없습니다. 아들은 형과의 비교가 싫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지만 그건 잘못된 방법이었고 저는 오히려 형이 너무 잘나서 작은 아들이 의기소침해질까봐 더 잘해주려 노력했었는데 그게 아이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녀석을 다시 볼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정말로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면 그때는 다시 만나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번 큰 상처를 받은 만큼 제 마음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바라는 게 많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좋으니 그저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자식은 속을 낳는 게 아니라 겉을 낳는다는 말이 이 순간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인생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을 테고요. 앞으로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아직 이 아픔이 다 가시질 않아서 부디 이런 일이 또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마음을 굳게 먹고 잘 헤쳐나가길 바라요.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김옥희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자 여러분이 말씀드리기 전 제가 김옥희 할머니께 한 말씀 드려보자면 할머니께 약도 타서 먹일 정도면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물론 낳은 정, 키워낸 정이 있으시겠지만 단호하게 지금 마음 그대로 끊어내시는 게 앞으로 김옥희 할머니께 상처를 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김옥희님의 찬란하고 행복한 말년을 위해 기도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희 할머니께 여러분의 경험으로 도움드릴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할머니의 사연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주변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